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저녁 시간에 보탬이 되는 뉴스 플러스입니다. 축구 스타 손흥민의 아버지로 널리 알려진 손흥정 감독이 자신이 운영하는 아카데미 소속 선수를 아동학대한 혐의로 피소됐습니다. 손 감독은 사랑을 전제하지 않은 언행은 없었다면서도 시대 변화를 못 읽은 점은 반성한다고 밝혔는데요. 잠시 뒤 이슈 플러스에서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정리해드립니다. 서울대와 가톨릭대, 성균관대 의대 교수들이 휴진을 연기한 가운데 연세 의대 교수들이 내일부터 무기한 휴진에 돌입합니다. 동력이 꺼져가던 의료계 휴진 투쟁이 다시 불붙을지 주목됩니다. 정부와 경찰이 화성 공장 화재 이틀 만에 강제 수사에 돌입했습니다. 전면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압수수색을 진행했는데 사고 책임과 함께 불법 파견과 안전교육 여부 등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북한이 오물풍선 살포에 이어 이번에는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를 감행했습니다. 미사일이 공중 폭발하며 발사는 실패로 돌아갔는데 한미 당국은 극초음속 미사일일 가능성을 크게 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당권 주자를 차례로 만난 홍준표 대구시장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과의 면담 요청만 거부하며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민주당도 전당대회 준비위를 출범하고 전당대회 체제에 돌입했습니다. 지난해 검거된 마약사범 숫자가 2만 명을 넘겨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10대 마약사범은 1년 만에 3배 가까이 폭증했습니다. 4월 출생아 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늘면서 1년 7개월 만에 역대 최소 기록이 멈췄습니다. 코로나 시기에 미뤄진 혼인이 늘어난 영향으로 보이는데 반등의 신호탄이 될지 주목됩니다. 첫 소식입니다. 경찰과 고용노동부가 31명의 사상자를 낸 화성 아리셀 공장 등 3개 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습니다. 대형 인명사고가 발생한 정확한 원인을 밝히겠다는 건데 수사에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사회부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임예진 기자. 네, 임예진입니다. 화재 발생 이틀 만에 강제 수사가 시작된 거죠? 네, 오후 4시쯤부터 경찰 수사관과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 50여 명이 투입돼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습니다. 불이 난 아리셀 공장과 본사 사무실, 인력을 파견한 업체 등 3개 업체, 모두 5곳이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는데요. 사고 발생 이틀 만입니다. 앞서 경찰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업체 대표와 공장 관계자 등 5명을 입건했고 출국 금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대표에겐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고용노동부도 대표 등 3명을 입건하고 사고 예방 노력을 했는지 자세히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망자 상당수가 외국인인 만큼 불법 파견과 안전교육 여부도 파악 중인데요. 오늘 오전엔 공장 전체에 대해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예, 사망자 신원은 여전히 확인이 어려운 상황입니까? 네, 안타깝게도 사망자 23명 가운데 지금까지 신원이 확인된 건 한국인 3명뿐입니다. 국과수는 부검을 통해 사인을 분석하는 한편 시신과 유족의 DNA를 1대1로 비교해 신원을 파악하고 있는데요. 사망자 대부분이 외국인이라 유족 DNA 확보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걸로 내다봤지만 사망자 10여 명의 유족이 국내에 거주하고 있어 DNA가 빠르게 확보되면서 예상보다는 신원 확인에 속도가 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유가족은 신원 확인이 늦어지면서 빈소도 제때 차리지 못했다며 울분을 토했는데요. 희생자를 추모하기 위한 간이 분향소에선 영정사진도 없이 추모가 이뤄져 안타까움을 더했습니다. 화성시는 유가족과 협의를 거쳐 합동분향소 3곳을 더 설치하고 애도 공간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YTN 임혜진입니다. 화재로 숨진 외국인 노동자들이 정상적인 도급 관계가 아닌 불법 파견 상태로 일하고 있었는지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업체 대표는 불법 파견을 부인했지만 업체를 압수수색한 정부는 위법 사항이 드러나면 엄중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문석 기자입니다. 정부는 31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화재 사고 업체에 대해 전면 작업 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또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업체 대표를 비롯한 안전관리 책임자 3명을 입건했습니다.
업체가 안전보건 관리 체계를 갖추고 사고 예방 노력을 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경찰과 함께 압수수색도 진행했습니다. 이를 통해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엄중 조치할 방침을 전했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사망한 외국인 노동자들이 불법으로 파견됐는지를 자세히 살피고 있습니다. 앞서 사고업체 대표는 적법한 도급 계약을 맺어 인력을 공급받았고 불법 파견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일용직 노동자가 많았다고 하는데 예. 불법 파견이나 이런 것도 없었는지. 그런 건 없었습니다. 하지만 도급 계약서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도급 계약이 서면이 아니라 구두 체결된 거로 파악했습니다. 다만 인력 공급이 불법 파견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를 좀 더 따져봐야 한다며 조심스럽게 답했습니다. 실제 원청에 폐인되어 있는지, 작업의 지시는 누구로부터 받았는지, 인사노무는 어떻게 관리하는지, 그리고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봐야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사안이라 다소 시간이 좀 걸린다는 점을. 정부는 사고 예방을 위해 전국 전지 제조 사업장의 자체 점검을 지시하고 관계부처와 함께 화재 안전조사에 착수했습니다. YTN 이문석입니다. 의대 증원 정책에 반대하며 집단 휴진을 결정했던 세브란스 병원 교수들이 예정대로 내일부터 무기한 휴진에 나섭니다. 연세의대 교수 비대위와 세브란스 병원 교수들은 오늘 입장문을 내고 내일부터 기한이 없는 휴진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입원 병동과 응급실, 중환자실, 분만실 등은 휴진 범위에서 제외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이 연이틀 대남 오물풍선을 살포한 데 이어 단거리 탄도미사일 도발을 감행했습니다. 미사일은 동해상에서 공중 폭발했는데요. 한미 당국은 극초음속 미사일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실패 원인을 분석 중입니다. 조수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새벽 5시 반쯤 경기와 서울 곳곳에서 바라본 동쪽 하늘에 하얀 연기가 길게 뻗어 있습니다. 북한이 발사한 탄도미사일 항적으로 추정되는 비행운입니다. 우리 군은 북한이 이 시각에 평양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미상의 탄도미사일 한 발을 발사했지만 실패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미사일은 함경북도 앞바다에 있는 알섬 쪽으로 날아가다 원산 동쪽 해상에서 공중 폭발했는데 파편은 발사 지점에서 250km까지 날아갔습니다. 군은 비정상적인 비행을 하고 연기가 평상시보다 많이 나서 비행운이 남았다며 엔진 문제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북한이 지난 1월과 4월 성공적으로 발사했다고 주장한 고체 연료 극초음속 탄도미사일의 성능 개량을 위해 시험 발사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의 핵 항공모함 루즈벨트 한반도 전개와 한미일 연합훈련에 대한 반발 차원일 수도 있고, 북러 정상회담 이후 한반도 정세의 주도권은 북한 자신들이 있다는 것을 과시하려는 그런 전략적 의도도 담긴 것으로 분석합니다. 북한은 또 전날에 이어 이틀 연속 오물풍선을 날려보냈습니다. 풍선의 내용물은 대부분 쓰레기로 위해물질은 없었지만 벌써 6번째 오물풍선 살포입니다. 한 달 만에 탄도미사일 발사에 이어 GPS 전파 교란과 오물풍선까지 북한은 최근 도발 형태를 다양화하며 위협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미 지난 9일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한 군은 지금도 언제든 확성기를 가동할 수 있다며 시행 여부는 북한의 행동에 달려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미일 북핵 대표는 북한의 도발과 위협에 단호히 대응하기 위해 긴밀한 공조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YTN 조수연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에 대해 저급한 도발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한 총리는 오늘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북한이 국제사회에서 허용되지 않는 일만 하는 건 어제 오늘 일도 아니지만 도저히 이해하거나 용납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러시아를 향해서도 북한과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건 국제사회 규정과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거라며 즉각 협력 행위를 멈추라고 촉구했습니다. 코로나19로 중단됐던 북한과 러시아 간 여객 열차 운행이 4년 만인 다음 달 재개된다고 로이터 통신이 러시아 인테르팍스 통신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러시아 연해주 주지사는 블라디보스토크와 북한 나선 간의 여객 철도 운행이 재개된다고 말했습니다. 나선은 중국, 러시아와 국경을 맞댄 북한의 경제 특구로 과거 북한 내에서 외국인 왕래가 잦은 지역이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 정신 건강을 국가가 챙기고
정신건강 정책의 대전환을 이루겠다며 예방과 치료, 회복 등 모든 주기를 아우르는 세부 지원책을 발표했습니다. 임기 안에 100만 명을 대상으로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정신응급 대응을 위한 인력과 시설도 확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정신질 환자와 가족, 정신과 의료진, 심리상담 전문가들과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국민의 정신건강을 국가가 챙기고 정책의 대전환을 이루기 위한 대통령 직속 정신건강정책혁신위원회 첫 번째 회의를 주재한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안녕하십니까? 라는 인사부터 드리고 싶습니다. 윤 대통령은 국민의 마음을 돌보는 게 매우 중요한 국정과제가 됐다며 아무리 경제 강국으로 도약한다 해도 국민이 행복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정신건강의 모든 주기를 아우르는 지원이 필요하다며 예방과 치료, 회복 등 3가지 큰 방향에서 구체적인 지원책을 제시했습니다. 먼저 윤 대통령은 우울과 불안이 정신질환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조기에 예방하는 게 중요한 만큼 임기 안에 100만 명을 대상으로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 국민 마음 투자 사업을 이제 착수합니다. 일상에서 우울과 불안을 경험하는 국민들은 언제든 전문가의 심리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치료와 관련해서는 정신응급 대응을 위한 인력과 센터를 대폭 확충하고 치료가 중단되지 않도록 외래치료 지원제를 활성화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에 더해 정신건강을 온전히 회복하려면 재활과 고용, 복지 서비스가 함께 제공돼야 하는 만큼 정신장애인의 재활과 자립 기반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정신건강은 단순히 개인의 문제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국가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정신건강 문제를 국가의 핵심 정책 아젠다로 삼아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윤 대통령은 정신건강 정책도 중요하지만 사회의 시선을 바꾸는 게 더 중요하다며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을 바꾸고 편견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도 당부했습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 손웅정 감독이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손 감독이 운영하는 유소년 축구단 선수에게 욕설과 체벌을 했다는 건데 손 씨는 진실과 다른 점이 있다면서도 지도 방식을 반성한다고 밝혔습니다. 홍성욱 기자입니다. 손 아카데미 유소년 선수였던 피해 아동이 해바라기 센터에서 진술한 내용입니다. 연습 중 실수를 하면 온갖 욕설이 이어진다고 말했습니다. 경기 후 돌아가는 버스에서도 욕설은 계속됐고 실수라도 하면 집으로 보낸다는 폭언을 들었다고도 진술했습니다. 코치 2명은 숙소에서 수차례 엉덩이를 때리거나 훈련 중 허벅지를 때려 멍이 들었다고 밝혔습니다. 마지막으로 피해 아동은 상담 경찰 앞에서 손 감독과 코치들을 벌 주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해당 사건은 피해 아동 측이 지난 3월 이뤄진 손 아카데미 오키나와 전지훈련 중 코치가 코너킥 봉으로 때려 전치 2주 상처를 입었다고 고소하며 불거졌습니다.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손 감독과 코치 등 3명을 욕설과 체벌 등에 따른 아동학대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넘겼습니다. 손 감독 측은 피소 사실은 인정했지만 진실과 다른 부분이 많다며 반박했습니다. 무엇보다 고소인 측이 수억 원 합의금을 요구해 도저히 수용할 수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아이들에 대한 사랑이 전제되지 않은 언행과 행동은 결코 없었다면서도 자신의 방식대로만 아이들을 지도한 점은 반성한다고 해명했습니다. 반면 피해 아동 측은 손 감독이 고소인을 거액의 합의금을 요구하는 사람으로 언급해 2차 가해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사건 이후 만난 아카데미 코치들이 사과 없이 처벌 불원서 작성과 언론 제보 금지, 축구협회 징계 요청 금지를 합의 조건으로 우선 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요구에 화가 나 감정적으로 5억 원 합의금을 이야기했을 뿐 진지하고 구체적인 논의는 아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피해가 또 안 나오도록 잘하면 좋겠고 어린 아이들한테 그런 나쁜 욕이랑 승질내고 본인 화를 표출하는 것보다는 잘 끌어서 아이들이 잠재되어 있는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끔 끌어내는 게 감독이나 코치들의 몫이 아닐까 싶어요.
아들을 세계적인 축구 선수로 키워낸 손흥정 감독. 진실 공방 속 아동학대 혐의로 피소되며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YTN 홍석입니다. 경찰관이 손님으로 위장해서 성매매를 단속하는 과정에서 영장 없이 업소를 촬영하거나 녹음하더라도 재판에서 적법한 증거로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지난달 30일 마사지 업소를 운영해 성매매 처벌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의정부 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범행이 이루어지고 있거나 행해진 직후고 증거를 보존할 필요성과 긴급성이 있는 상황에서 현장에서 현행범 등과 수사기관 사이 대화를 녹음하거나 혐의와 관련한 촬영을 했다면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해외 출장 중에 다른 언론사 여성 기자를 강제 추행한 혐의가 있는 전직 JTBC 기자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강제 추행 혐의로 전직 JTBC 미디어텍 기자 4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4월 출장지인 몽골에서 다른 언론사 여성 기자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공연 음란 혐의로 서울시청 사업소 소속 공무원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지난 21일 새벽 1시 50분쯤 서울 마포구에 있는 초등학교 근처 인도에서 음란 행위를 한 혐의를 받습니다. 시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 체포했습니다. 축구선수 황의조 씨가 등장하는 불법 촬영물을 유포하고 피해자들을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황 씨의 형수가 2심에서도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에 따른 2차 피해까지 자세히 언급하면서 형수를 꾸짖었는데 환영 입장을 낸 피해 여성 측은 황 씨 처분도 서둘러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김철희 기자입니다. 지난해 6월 SNS 계정을 통해 축구선수 황의조 씨와 다른 여성들 모습이 담긴 사진과 영상을 공유한 혐의로 기소된 황 씨 형수 A씨. 해당 게시글이 인터넷을 통해 삽시간에 퍼지면서 큰 피해가 발생했고 A씨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어진 항소심에서도 법원은 A씨에게 같은 형량을 선고했는데 선고 과정에서 범행에 따른 피해를 조목조목 지적하며 A씨를 꾸짖었습니다. 먼저 재판부는 영상 유포를 통해 지속적이고 회복 불가능한 피해가 발생했다고 규정했습니다. 그러면서 A씨가 이러한 피해를 본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했다고 질타했습니다. 1심 선고 직전 이뤄진 공탁 역시 유리한 사정이 아니라고 판단했는데 A씨가 반성문을 내기만 했을 뿐 진지한 반성은 하지 않았다고 꼬집기도 했습니다. 피해 여성 측은 선고 뒤 항소심 판결을 통해 조금이나마 위로받았다며 감사를 표했습니다. 피해자로서는 지금까지 걸어온 이 척박한 상황 속에서 다소 위로받았다라는 말씀으로 그 판단 이유에 대해 감사한 마음으로 받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영상을 찍은 황의조 씨에 대해선 처분이 늦어지고 있다며 원칙에 따른 수사도 촉구했습니다. 지난주 황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검찰은 추가 소환 조사는 벌이지 않는 가운데 처분 시기 등을 고심하고 있는 거로 전해졌습니다. YTN 김철입니다. 장마철 풍수해 대비 맨홀 공사를 하던 50대 노동자가 맨홀 아래로 떨어져 심정지 상태로 구조됐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어제 오후 1시 20분쯤 50대 남성 A씨가 서울 마곡동에서 작업 도중에 5m 깊이 맨홀 아래로 추락해서 숨졌다고 설명했습니다. 해당 맨홀 공사는 강서구청이 발주했고 A씨가 속한 업체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국과수에 부검을 의뢰하고 실족과 가스 흡입 등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하고 있습니다. 22대 국회 개원일에 여야가 함께하는 첫 본회의가 내일 열릴 예정이지만 양측의 기싸움은 여전합니다. 국민의힘은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회의 운영을 고압적으로 했다며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상임위에 불참한 여당이 외려 구제불능이라며 맞섰습니다. 이준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여야가 본회의를 열고 외통위와 국방위 등 여당목 상임위원장 7명과 국회 부의장을 선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7월 임시국회 첫날인 다음 달 5일엔 국회 개원식을 열고 8일부터는 이틀에 걸쳐 여야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진행합니다.
본회의 관련된 일정에 합의에 이르렀고 그것을 언론에 공표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국민의힘이 7개 상임위원회를 받고 수용하고 또 그 원구성을 완료하게 돼서 참 다행이고 또 환영한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하지만 이 같은 내용의 합의문을 발표하는 자리에서도 여야 신경전은 수그러들지 않았습니다. 국민의힘이 여당 간사가 선임되지 않거나 협의 없이 야당이 일방적으로 입법 청문회를 강행하는 등 상임위 운영 문제를 지적하자 민주당은 정부 측 인사가 불참하는 등 비정상화됐던 국회를 정상화하는 과정이라고 맞받으며 설전을 벌인 겁니다. 일부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상임위도 있었지만은 그렇지 않은 상임위가 있어서 좀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면이 있었습니다. 윤석열 정권 들어서 이제 국정의 비정상화에 대한 부분을 22대 국회가 들어서면서 정상화하겠다라는 부분이고요. 국민의힘은 또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이 국무위원의 퇴장을 언급하며 겁박하는 등 줄곧 고압적인 태도를 보였다며 국회 윤리특위에 제소했습니다. 윤리 제소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중진위원들께 말씀을 드렸고 중진위원님들께서 다 공감을 하셨습니다. 이에 정 위원장은 오히려 법을 어긴 것은 위원장석에 찾아와 막무가내로 의사 진행을 방해한 여당 위원들이라며 윤리위 맞제소와 형사고발까지 거론했습니다. 민주당은 여당이 비협조적으로 나와 각 상임위가 여전히 반쪽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침대 축구를 위해 국회 복귀를 선언한 것이냐고 따졌습니다. 발목 잡으려고 국회 복귀를 선언한 것입니까? 정말 이쯤 되면 구제불능 아닙니까? 여기에 민주당은 앞으로 원구성 지연을 막겠다며 원내 일당이 상임위원장을 선점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여당의 원내 복귀에도 곳곳에서 충돌과 잡음이 잇따르면서 국회의 온전한 정상화는 아직 요원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과 홍준표 대구시장이 면담 불발 사실을 놓고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홍 시장과 만난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향한 비판 수위를 끌어올리며 대야투쟁의 적임자임을 과시했습니다. 국민의힘 당권 경쟁 소식 강민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만남 요청을 거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홍 시장은 YTN과의 통화에서 만나기 싫어서 거절했다며 접촉한 것 자체가 의아스럽다고 말했습니다. 어린애가 들어와 셀카나 찍고 돌아다니고 점령군처럼 행세하는 건 당원들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거라며 한 전 위원장을 맹비난했습니다. 당을 지킨 사람이 당대표가 되어야지 갑자기 점령군처럼 굴러 들어와서 당대표 되는 시대는 이제는 아니다. 한 전 위원장은 평소 자신을 맹폭하던 홍 시장의 최소한의 예의를 차렸다는 점을 강조하면서도 회동 불발에 특별한 입장은 없다는 반응을 나타냈습니다. 특별한 입장은 없습니다. 본인이 만나기 싫다고 하시니 제가 뵙기 어렵지 않겠습니까? 홍 시장을 만난 원희룡 전 장관도 한 전 위원장의 반윤 이미지를 부각하면서 협공에 나섰습니다. 내부에서 싸우다가 망하는 그런 당의 지도부가 들어설까 봐 무엇이든지 다 하겠다는 각오가 돼 있기 때문에. 또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감옥에 넣지 못해 답답하다고 했는데 법무부 장관을 지낸 한 전 위원장을 겨냥한 발언이란 해석도 나왔습니다. 나경원 의원은 당 우세 지역인 경남과 부산 지역을 돌며 정통 보수 이미지를 다졌습니다. 6.25 74주년에 맞춰 띄운 자체 핵 무장론의 세부 방침도 공개했는데 역시 보수 민심 잡기 행보로 풀이됩니다. 국제 정세 변화에 따른 핵무장입니다. 이제 말로만 하는 안보는 더 이상 우리를 안전하게 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윤상현 의원은 이른바 런닝메이트는 친한, 친윤 줄세우기 야합으로 규정하고 개파 정치 타파를 강조하며 한동훈, 원희룡 두 경쟁자를 싸잡아 비판했습니다. 특히 이들 모두 총선에서 패배했다는 점을 꼬집었습니다. 한동훈, 원희룡 두 분은 이재명 대표 선거에서 바로 진 분들입니다. 한동훈 위원장 대항에서 우리 원희룡 의원 나오겠다 저렇게 했는데요. 이 당이 결국은 공멸의 길로 가고 있는 겁니다.
국민의힘은 다음 달 8일부터 전국을 돌며 합동 연설회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당권주자 4명의 홍준표 대구시장 등 당내 인사들도 참전하면서 당대표 경선전이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국민의힘은 여당목 국회부의장 후보 접수 마감 결과 당내 최다선인 6선의 주호영 의원과 4선 박덕흠 의원이 입후보해 경선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여당에 배정된 상임위원장 후보로는 정무위원회 윤한홍, 기획재정위 송원석, 국방위 성일종,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이 이철규, 정보위 신성범, 여성가족위 이인선 의원이 각각 단독 입후보했습니다. 외교통일위원장은 4선 안철수 의원과 3선 김석기 의원이 경선을 치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전당대회 준비위원회를 띄우며 새 지도부를 선출하기 위한 전당대회 체제에 돌입했습니다. 이재명 전 대표의 연임이 사실상 확실시되는 가운데 당 일각에서는 여전히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민주당 차기 당대표와 최고위원을 선출하기 위한 8월 전당대회 준비 기구들이 공식 출범했습니다. 전당대회 준비위원회 위원장은 호남 중진 이춘석 의원이 맡았고 경선 과정을 관리하는 선거관리위원장 역시 호남 4선 이계호 의원이 임명됐습니다. 이춘석 의원 같은 경우는 사무총장도 하셨고 4선 의원이시고 전국 당원대회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아주 능력을 잘 발휘해 주실 거로 알고 있고요. 민주당 관계자는 최대한 친명 색채가 옅은 중진 의원을 기용하려 했다며 인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이재명 전 대표의 단독 출마가 유력해지고 다른 최고위원 후보군도 친명 일색이란 평가가 나오는 상황이 전준희 인선에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입니다. 내일 첫 회의를 여는 전준희 논의의 핵심 쟁점도 경선 규칙을 정하는 문제가 될 전망입니다. 지역을 돌며 순차적으로 개표하는 기존 경선 대신 한 번의 선거 결과를 공개하는 원샷 경선 등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후보 간 경쟁이 치열할 땐 지역별 개표가 흥행에 유리하지만 지금처럼 마땅한 대항마 없이 이 전 대표의 압승이 예상될 땐 경선을 한 번에 끝내는 게 낫다는 겁니다. 다만 당 일각에선 이 전 대표의 연임을 두고 대권과 중도 확장성에 불리한 행보라는 지적이 끊이질 않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대권 가도에 도움이 되느냐 하는 측면에서 저는 우려되는 게 좀 있어요. 중도층에서 이거 좀 욕심이 과도한 거 아니냐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또 대표는 이재명이란 또 대명 등의 표현이 널리 회자될 만큼 이미 결과가 뻔하다는 전당대회 흥행에 대한 기대감이 떨어졌다는 지적도 고심거리로 남았습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 당권 주자들이 꺼내든 핵무장론은 남북 공멸을 부를 치킨 게임이라며 안보 위기를 부추겨 정치적 곤경에서 벗어나려는 속셈이냐고 비판했습니다.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은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역시 대북 강경 대응을 고장난 레코드처럼 반복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남북관계 안전핀이 완전히 뽑힌 지금은 탈냉전 이후 최대 안보 위기 상황이라며 싸워서 이기는 것보다 싸우지 않아도 되는 상황을 만드는 게 진짜 안보이고 실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지난해 붙잡힌 마약 사범이 2만 명을 넘겨 관련 통계가 집계된 이후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검찰청은 오늘 이런 내용을 담은 2023년 마약류 범죄 백서를 출간했다고 밝혔습니다. 백서를 보면 지난해 단속된 마약 사범은 모두 2만 7천여 명으로 최초로 2만 명을 넘겼습니다. 특히 10대 마약 사범은 1,400여 명으로 2022년 400여 명보다 3배 가까이 폭증했고 외국인의 경우도 5년째 꾸준히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기내 압력 조절 실패로 수천 미터를 급강하해서 승객들이 부상하거나 20시간이나 출발이 지연되는 등 항공 관련 사고가 잇따랐는데요. 국토부 장관이 항공사 CEO들을 비행기 정비고로 불러들였고 다음 달 1일부터 11개 국적 항공사 모두에 대해 특별 안전점검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김기봉 기자입니다. 지상 10,000m 상공에서 기내 기압 조절에 실패해 무려 6,100m를 급강한 인천발 타이완행 대한항공 189편. 공포에 질린 승객들이 산소 마스크를 썼지만 15명이 고막 이상 등의 부상을 입었습니다. 그보다 일주일 전에는
오사카행 티웨이 항공이 11시간 넘게 출발이 지연됐는데 마지막엔 탑승 상태로 2시간 넘게 이륙하지 못해 쓰러지는 승객도 나왔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2시간이 지연됐단 말이에요. 공항 장애가 있다고 내보내달라고 하면서 나가면서 발작을 하면서 쓰러지셨거든요. 티웨이 항공은 이외에도 방콕발 청주행 항공기가 20시간 지연되는 등 불과 사흘 새 4편이 심각한 지연 사태를 빚었습니다. 항공 수요 성수기를 앞두고 이처럼 불미스러운 항공사고가 잇따르자 국토부 장관이 5개 항공사 CEO를 대한항공 정비고로 불렀습니다. 항공기 여기서 차방 공기가 일대면 입구입니다. 아, 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네. 들어가서 아까 말씀드린 열교환기가 이제 안에서. 대한항공 측은 기압 조절 실패에 대해 보잉 737 기종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1년 만에 한 번씩 깔고 이제 11개월, 10개월 된 건데 이렇게 됐어요, 이게. 근데 그 전에 더 자주 해야 되겠네요. 네, 737 이전 버전은 이제 전혀 이런 문제가 없었거든요. 똑같은데 조금 그 기능을 바꿔놨어요, 보잉에서. 새로 나오는 737-A선. 그것 때문이 아닌가 해가지고 저희가 보잉하고. 박 장관은 현장에 나온 항공사 CEO들에게 자체 안전 대책 마련을 요청하고 국토부에는 11개 국적 항공사 모두에 대한 특별 안전 점검을 지시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게 신뢰이거든요. 비행기 타도 안전하다는 믿음이 없으면 항공산업은 하나의 항공사뿐만 아니고 항공산업 전체가 컬랩스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다음 달 1일부터 26일까지 30여 명의 안전감독관을 각 항공사에 파견해 정비와 부품, 비상 통제 관련 실태 조사에 나설 예정입니다. YTN 김기봉입니다. 지난해 인체 면역 결핍 바이러스 HIV 신규 감염자가 1년 새 5.7% 줄어든 가운데 역학조사에서 성접촉으로 인한 감염이 99.6%를 차지했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지난해 신규 HIV 감염자는 1,005명으로 1년 전 1,066명보다 5.7%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역학조사에 응답한 566명 가운데 성접촉으로 인한 감염이라고 답한 비율은 99.6%, 동성 간 성접촉이라고 답한 비율은 54.3%로 조사됐습니다. 미국에서 또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해 5명이 사망하는 등 하루가 멀다 하고 총기 범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미국의 공중보건 최고 책임자가 총기 폭력이 심각한 공중보건 위기라며 강력한 규제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정유신 기자입니다. 미국 라스베이거스 국적 주택가에서 무차별 총기 난사 사건이 또 발생했습니다. 여성 2명을 포함해 5명이 숨지고 13살 소녀 1명이 중태에 빠졌습니다. 현지 경찰은 50대 용의자가 대치 끝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전했습니다. 지난주엔 미 아칸소주 소도시 식료품점에서 총격 사건으로 3명이 숨지고 10명이 다쳤습니다. 올해 들어서만 4명 이상 사상자가 난 총격 사건이 240건에 육박하면서 미국 사회는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I mean, it's an epidemic out here with this crime. You know, we're battling it every day. We're losing lives. So I think it's much needed. 이처럼 끊이지 않는 총기 범죄 심각성에 대해 미국 공중보건 최고 책임자가 이례적으로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미국 내 총기 폭력을 공중보건 위기 상황으로 보고 강력한 입법과 규제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2020년 이후 청소년 사망 원인으로 총기 관련이 자동차 사고를 넘어섰다며 가족과 친구의 정신건강 문제까지 유발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If we apply a public health approach to gun violence, we can do what we did with cigarettes and with car accident-related deaths, which is ultimately to make people safer. 이를 위해 예외 없는 신원조회 시스템 구축과 자동소총 판매 금지 등을 제시했습니다. 총기 사건이 터질 때마다 규제 여론이 커지지만 반대 목소리도 여전합니다. The sale, possession, and use of firearms is constitutionally covered behavior, so nope, can't do that. But the criminal misuse of firearms is already itself criminal. 때문에 미국 공중보건 책임자의 이례적인 총기 규제 촉구가 오는 11월 미 대선을 앞두고 정치적인 고려를 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YTN 정유신입니다.
31명의 사상자가 나온 화성 화재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해당 업체들을 상대로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정확한 화재 원인과 대형 인명사고가 발생한 원인을 밝힐 수 있을지, 또 책임자들의 처벌 여부는 어떨지 백기종 공인탐정연구원장과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지금 화재 이틀 만에 압수수색에 들어간 거는 좀 빠른 편인 거죠? 그렇습니다. 이제 화재 현장이 워낙 대형 그 사건이고 피해자가 다량 발생을 했고 또 사회적으로 굉장히 큰 이슈 사건 아니겠습니까? 이 경찰관 34명, 그다음에 노동부 근로감독관 17명, 51명이 이제 전격적으로 투입을 해서 지금 5개소를 압수수색을 오후 4시부터 지금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뭐 압수수색이 지금 이틀 만에 진행이 되는 부분은 이 대형 화재로 인한 그다음에 그 피해자, 다량의 피해자, 그리고 그 화재 원인 규명, 전국에 지금 수백 개소의 그 리튬 전지 제조 공장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그 선제적으로 재빨리 화인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 경로에 대해서 수사를 해서 그다음에 확보를 하고 그다음에 발표를 해서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이런 어떤 대형 참사를 막고자 하는 의도도 있고, 또 이제 현재 그 대표라든가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를 신속하게 해서 합당한 처벌을 받게 하는 목적.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그 유족들이나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 문제라든가 이런 게 함께 기결이 되기 때문에 아마 전격적인 압수수색을 하는 걸로 그렇게 보입니다. 네,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지금 압수수색 범위가? 압수수색 범위는 이제 현장뿐만이 아니라 그 발생한 장소, 사무실, 그다음에 이제 소위 그 군으로 치면 뭐 지소라고 하는 대표실이라든가,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 업체의 모든 관련된 화재 발생 장소뿐만이 아니라 평상시 그 업무 지시를 했던 이런 부분까지 또 관련된 업체까지 해서 5개소에 지금 투입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속도감 있는 수사에 나서는 것은 그만큼 중대하게 본다는 건데, 오늘 리튬 전지 공장 전체에 대해서 전면 작업 중지 명령도 내렸는데 그 같은 뭐 맥락이라고 봐야겠죠. 사실은 그 예상된 그 조치를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리튬 그 배터리 전지라고 하는 부분은 음극과 양극이 분리막이 만약에 이 결여돼 버리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스파크처럼 일어나면서 이 사실은 연소 현상이 일어나가지고 대형 폭발로 일어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안전 조치가 미흡하다고 판단해서 이 공장들에 대한 전체 공장들에 대한 이 제조 중단 조치를 한 것이죠. 네, 지금 경찰과 고용부는 압수수색을 통해서 화재 원인 그리고 대규모 인명피해가 난 원인에 대해서 철저히 조사할 방침인데 어디를 좀 중점적으로 더 살펴봐야 할까요? 사실은 지금 가장 먼저 이제 리튬 전지 그 보관 규정, 그러니까 원래 보관 규정이 있습니다. 리튬 전지가 규정에 어긋났을 때는 이번 그 아리셀 사고처럼 그 대형 사고가 발생이 되죠. 그다음에 근로자에 대한 적정한 근로자를 배치를 했는지,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대피 경로나 피난 경로입니다. 통상 소방법에 규정이 돼 있지만은 특히 리튬 전지 같은 경우에는 재난이나 뭐 화재가 발생할 때 신속하게 피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대책이 마련돼 있는지 이런 부분이고, 이 다수의 사망자 발생 원인에 있어서는 도대체 어떻게 돼 있느냐. 지금 3동 2층 같은 경우에는 리튬 안제품이 쌓여 있었고 다른 장착물이 있었기 때문에 근로자들이 모두 안쪽으로 피하는 바람에 연기가 질식이 되면서 연쇄 폭발로 인한 굉장히 소사 형태로 발견이 됐지 않습니까? 이 원인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제 끝으로는 이 적정한 소화제나 그런 어떤 관련된 제품들이 비치가 돼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총괄적으로 수색을 통해서 조사를 하는 것이죠. 예. 경찰은 아리셀 박순관 대표 등을 이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는데 이제 수사는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중대재해처벌법에 이제 하나 맹점이 뭐냐면요. 사실은 그 예전에 보면 여수에서 일어난 중대재해처벌법이 있었죠. 4명의 사상자가 발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무혐의 처분을 받았던 전례가 있거든요. 그런데 사용자가 평상시 실행자와 안전교육이라든가 그다음에 적정한 시설을 설비를 했다는 게 드러나게 되잖아요. 이렇게 되면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처벌을 받지 않는 예외조항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이 아리셀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그 인재라고 하는 분석이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뭐 법규 위반이라든가 인력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대피 경로라든가 그다음에 규정에 어긋난 리튬 배터리를 사무실에 지금 보관해놨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사전에 안전 교육이나 안전 설비를 했다고 하더라도 이런 부분들이 결국 흠결사항에 대해서 아마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상당히 중한 처벌을 받을 걸로 그렇게 분석이 됩니다. 네, 중대재해처벌법뿐만 아니라 지금 외국인 노동자의 불법 파견 여부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아리셀 측에서는 불법 파견 없었다고 했지만 인력을 공급한 메이셀 측에서는 불법 파견이 있었다, 아리셀이 거짓말하고 있다 이렇게 말했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지금 피해자들이 대부분 그 중국
백인 국적의 여성들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이분들이 이제 예를 들어서 조선족 같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이 H2 소위 말하면 방문 취업 동포 비자가 있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례 고용 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어떻게 처벌을 받냐면 애국인 근로자의 고용에 관한 법률로 처벌을 받는데 이 단순 조항은 가태료 500만 원 이하 처벌입니다. 하지만 어떤 게 있냐면 애국인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이 있어서 이제 어떤 다른 범죄 사안이 발생이 되면 1년 이하 징역 1천만 원 이하 벌금이고요. 또 하나는 출입국 관리법이 있습니다. 취업 활동이나 체류 자격 이런 위반된 고용을 한 경우는 3년 이하 징역이고 마지막으로 이제 파견법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 부분이 뭐냐면 직접 제조 공정에 파견하는 계약 공급을 위반했을 때 이게 또 3년 이하 징역이 3천만 원 이하 벌금. 그래서 지금 이 아리셀의 이 대형 리튬 제조 공장 이 화재 부분은 이런 모든 법률이 적용될 소지가 높다 이렇게 봅니다. 예, 뭐 불법 파견권에 대해서는 뭐 어렵지 않은 수사겠죠? 그렇습니다. 이거는 이미 관련 서류가 있고 그다음에 그 사상자로 발견된 분들이 모두 이제 확인이 됐을 경우에 여건이 어떤 여건이냐, 뭐 F4냐, H2냐,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규명이 된다라고 했을 때 특례 고용 허가를 받았느냐 이런 부분에서 이제 그 혐의 유무가 가려지겠죠. 지금 그 인력을 공급한 메이셀의 주소지와 법인 주소지와 네. 아리셀의 주소지가 같은 걸로 나옵니다. 네. 메이셀은 원래 다들 그렇게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왜 그런 겁니까? 사실 이제 관행적으로 그런 사례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분을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인력 공급이라고 하는 부분은 법에 의한 뭐 근로기준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관련법이 있거든요. 이 법에 의해서 별도의 이 법인이 설립이 돼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고용 허가를 받는 이런 어떤 법인체 회사와 그다음에 그 공급을 인력 공급을 받는 이 사측이 같은 주소에 있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무 자체가 다르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상당히 간행적으로 있었지만 법에 상당한 입법성이 있다.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예. 지금 아리셀 관계자 3명, 인력 공급업체 관계자 2명을 지금 출국 금지 조치되고 지금 조사에 들어간 상태인데 네. 이런 불법 파견 문제 같은 경우는 어떤 사람에게 책임을 지우게 됩니까? 사실은 이제 그 양쪽이 다 처벌을 받습니다. 양벌 규정이 있고 사측이나 공급자가 다 처벌을 받습니다. 예. 왜 그러냐면 공급자도 규정에 의한 공급을 하지 않았을 걸로 예상이 되거든요. 여러 가지 상황으로. 또 특례 고용 허가제를 사측이 또 받아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이 지금 나오는 전언에 의하면 모두 다 입법성이 있다고 하는 측면이기 때문에 예. 사용자나 그다음에 공급자, 사용자 또 실행자까지 양벌 규정에 적용한 처벌이 이루어질 걸로 예상이 됩니다. 네. 또 소방당국이 화재 시에 인명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을 3개월 전에 경고했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이게 사실이라면 업체 관리 소홀 책임이 더 커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저도 이 뉴스를 보고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었구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소방에서 어떻게 했냐면 이 곳이 지금 11개동입니다. 전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화재가 발생한 3동 2층에 대한 연소 우려가 있고 연소로 인한 급속한 연소로 인한 대형 인명 그 소실 우려가 있다라고 하는 경고를 보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3동 2층 현장이 지금 나타나는 걸 보면은 근로자도 규정에 어긋나는 규정이 있었고 그다음에 대피로가 인정이 되는 2층에서 아래층으로 대피하는 입구에 리튬 전지 완전 제품과 그다음에 다른 여러 가지 그 물건들이 장착이 돼 있었거든요. 결국은 이 다량의 사고가 화재 사고로 인한 인명 그 피해가 난 거는 바로 그 요인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긴급한 화재가 났을 때 피할 수 있는 대피로가 확보가 돼야 되는데 그 대피할 수 있는 곳에다가 이런 완제품과 다른 여러 가지 물건들을 장착을 해놨다고 하는 부분이 결국은 대피 경로를 막아버리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상당히 업무상 가실상 주의무 태만으로 이렇게 적용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봅니다. 네, 심지어 화재 이틀 전에 또 불이 났었잖아요. 그렇습니다. 배터리 문제로. 근데 그 부분도 왜 지금 놀랍냐면은 이 부분이 있었다라고 하면 리튬 배터리 전지의 폭발성이라든가 연소 부분을 이미 회사에서 알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예. 그렇다고 하면 이걸 사전 점검하고 규정에 어긋나는 완제품을 뒀다. 또 대피로 같은 경우에 화재가 있었다라고 하면 여기에 대한 안전 의무를 확실하게 해서 이번 대형 그 피해가 나는 이런 사건을 막았어야 됨에도 사실 매너리즘에 빠져버린 거죠. 설마 조치를 했는데 이 정도에서 무슨 큰 사고가 또 생기겠어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결국 사용자 측이 나중에 후회하는 그런 요인이 된다. 사실 안전주의 의무 태만이라고 하는 부분은 모두 매너리즘에서 나오는 이런 사고가 대부분이거든요. 예, 지금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업무상 과실치상 네. 여러 가지 혐의가 지금 중첩돼 있는데 네.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로 예상이 됩니까? 딱 잘라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중대재해처벌법으로 하면 1년 이상 유기징역에 10억 원 이하 벌금형이거든요. 이 한 가지만도 뭐냐면요.
1년 이상 유기징역이라고 하는 부분은 최대 30년형까지 가능한 법률입니다. 예. 하기 때문에 이제 경합죄를 통해서 우리나라는 가장 중한 죄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중대재해처벌법의 1년 이상 유기징역형에 대한 규정을 준용을 해서 처벌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봅니다. 네, 지금 신원이 확인된 게 사망자 가운데 네. 3명뿐입니다. 네. 시신 훼손 상태가 심각해서 지문 감정이 어렵다고 하는데 네. 어떤 식으로 신원을 확인해야 하나요? 변사 사건이라고 하는 부분은 이제 그 죽음의 의심이 있다고 하는 부분이고 또 설령 화재나 여러 가지 익사라든가 하더라도 그 죽음을 규명하기 위한 부검을 반드시 하거든요. 그랬을 때 특히 소사된 사체는 전체적으로 보면 방송에서 끔찍한 얘기는 드리기는 어렵지만은 전체적으로 이 DNA 채집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예. 특히 고열에 의한 이런 경우에는 이 뼈도 소위 말하면 채집이 어려운 상황인데 이번 같은 경우는 대퇴골을 채집을 했어요. 아하. DNA를. 그러니까 소위 말씀을 드리면 피부라든가 이런 게 상당히 소실이 되는 형태거든요. 그래서 대퇴골, 소위 말하면 뼛속에 있는 DNA를 채집이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그 뼈를 국립각수사연구원에 보내고 그다음에 피해자나 유족 측과 DNA를 대조해서 그다음에 신원을 확인한 다음에 그다음에 피해자를 구분하고 사망자를 확인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볼까요? 세계적인 축구 선수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 손흥정 감독이 그 유소년 선수들에 대해서 아동 학대 혐의로 지금 고소를 당했습니다. 네. 수사를 받고 있는데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사실은 지금 그 전지 훈련을 지난 3월달에 갔습니다. 일주일 정도를 예. 오키나와로 제가 알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코치 2명이 유소년들을 교육을 하거나 훈련을 시키면서 상당히 학대 행위를 했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예를 들어서 뭐 구렛나루를 당기거나 알밤을 줬다라거나 아니면은 그 코너킥 봉이라고 어떤 건지 아시죠? 예, 축구할 때 예. 코너에 서 있는 그 색깔 깃봉을 있는 봉이죠. 예. 그걸 뽑아가지고 허벅지를 엎드려 뻗쳐 시켜서 때렸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인데 소위 말하는 피해자 쪽에서는 상당히 이 상습적인 학대 행위가 있었다. 라고 하나 손흥정 감독 측 입장에서는 사랑과 애정이 곁들여진 훈련이었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지금 상당히 상반된 그런 진술들이 나오고 있는 행태이고 사실 이 수사가 강원경찰청에서 이 소장을 접수받아가지고 지난 4월달에 이 검찰로 송치한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를 한 내용입니다. 예. 사랑이 전제되지 않은 언행이 없었다고 하는데 사랑이 전제되면 이렇게 해도 되는 건지요? 사실 저는 이제 그 손흥민 우리나라 축구 선수로서 정말 국위를 선양하는 토트넘의 정말 선수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흥정 감독, 손흥민 선수 아버지께서 아마 이제 죄송한 말씀이지만 아날로그 형태의 훈련을 하지 않았느냐. 우리 예전에 군을 가거나 또 저희 학교 다닐 때는 교사분들이 일정한 체벌이 이게 교육을 위한 체벌이었다. 사랑이 담긴 체벌 아닐까라고 이제 생각을 한 적도 있었죠. 그렇지만 지금은 아동학대 처벌에 관한 법률에 보면 체벌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정서적 학대, 신체적 학대, 그다음에 성적 학대, 그다음에 방임 이런 부분들이 명확하게 아동학대 처벌에 관한 특례법이 규정이 돼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체벌 자체가 절대로 합리화되거나 합법화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라도 체벌이 있었던 경우에는 아동학대 처벌에 관한 특례법 처벌을 받는다 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아마 유죄로 받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봅니다. 예, 손 감독 측에서는 고소인 측이 수억 원의 합의금을 요구했고 그 금액을 수용할 수가 없어서 안타깝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는 점 이렇게 말했다는 점도 언급을 해드리고요. 과거에 손흥민 선수가 훈련을 받던 장면이 또 재조명되더라고요. 예, 이 점도 지금 손흥민 선수가 그때 신고를 당한 적이 있었잖아요. 영상도 있었는데요. 예, 아버지가 신고를 당했죠. 사실은 예. 그 아버지가 손흥민 선수를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중학교 3학년 때까지 6년간을 매일 6시간씩 주야간 가리지 않고 교육을 시켰다고 합니다. 유명하죠. 예. 그러니까 주변에서 이걸 보고 이건 너무 아동학대 행위 아니냐라고 신고가 되기도 하고 이렇게 됐는데 결국 손흥정 씨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기초적인 훈련, 기본 훈련이 적어도 10년에서 17년을 해야 완성이 된다고 하는 부분인데 그래서 내 아들에 대한 이런 훈련을 혹독하게 시켰다. 그래서 지금의 손흥민 선수가 탄생한 게 아니냐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지금 유소년 축구부에게 아마 대입을 한다고 하는 부분은 상당히 비판을 받을 수가 있다고 하는 측면을 간과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뭐 수억 원의 합의금을 요구했다고 하는데 이제 피해자 측에서는 그쪽에서 먼저 합의 조건을 굉장히 이것저것 드는 바람에 화가 나서 욱하는 마음에 이렇게 5억 원을 부른 것이지 뭐 이렇게 진지하게 얘기한 합의금은 아니었고 오히려 자신들을 고액의 합의금을 요구하는 것처럼 몰고 있다. 네. 이렇게 또 말을 하고 있더라고요. 지금 처벌 불원서
이게 손웅정 씨 쪽에서 처벌 불원서, 그다음에 축구협회에다 징계를 요청하지 않고 언론에 알리지 않는다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이런 부분들을 내세우면서 합의를 이제 하자라고, 이렇게 진정성 있는 합의를 하자라고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피해자 쪽 그 변호사는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사실은 진정성 있는 사과나 한마디 안 하고 있다가 합의 문제에 대해서 처벌 불원이라든가 뭐 협회에다가 징계를 요청하지 않는다, 언론에 제보하지 않는다, 이런 여러 가지 행태를 과도하게 요구를 하면서 합의를 했다. 그래서 피해자 쪽에서 사실은 진정성 있는 합의가 아니다라고 해서, 뭐 예를 들어서 보통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그래, 그렇게 하려면 뭐 몇 억을 가져와, 몇십을 가져와. 이래서 사실은 감정이 고조된 상태에서 내뱉은 거지 정말로 수억 원을 요구한 건 아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양쪽의 주장은 조금 수사 결과가 나와봐야 어느 쪽이 진정성 있는지를 알게 될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이 유소년 선수의 진술서도 공개됐는데 네. 이게 훈련이냐 아니면은 아동 학대냐, 이게 수사에서 드러날까요? 사실은 지금 이미 드러난 상태로 보입니다. 예. 왜 그러냐면 피해자 쪽에서 밝힌 허벅지 쪽에 멍이 든 모습, 그러니까 맞고 나서 3일 후에 그 촬영이 됐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어쨌든 그 코너킥 봉을 뽑아서 엎드려 뻗쳐 시켜서 체벌을 가했다라고 하는 부분들,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형태의 그 체벌이라고 하는 부분은 아동학대 범죄에서 이건 당연히 이 금지 규정으로 두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양쪽이 합의가 안 된다라고 했을 때 아마 손웅정 씨나 코치 2명, 3명이 지금 기소 의견이 갔는데 아마 검찰과 법원에서 유죄 취지의 처벌을 받지 않을까 하는 이런 조심스러운 생각이 듭니다. 네. 지난 4월에 경찰이 검찰에 송치를 했고요. 검찰은 이제 수사 방향을 어떻게 잡아야 할까요? 지금 검찰에서는 이렇게 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 훈련 과정에 간행적으로 일어나는 사실 아동학대 행위의 범죄에 들어가지 않는 형태의 기합이었는지, 하지만 이미 드러난 상황으로 봐서 뭐 진단서도 제출이 됐다고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런 부분의 아동학대, 특히 상습 행위는 5년 이하 징역 5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강한 규정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와 그 아동을 뭐 아동 심리 상담사라든가 아니면은 그 학부형을 그 입회하에 다시 또 조사를 하게 되고, 또 그 코치 2명, 사실은 손웅정 씨는 아마 욕설 형태의 그 훈련의 그 어떤 성과를 내기 위한 그런 강한 폭언을 했다라고 합니다. 직접 이 행태에 가입은 하지 않고 가담을 하지 않고. 그러나 코치 2명 직접적인 체벌을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아마 서로 간의 어떤 그 명백한 사실인지 아닌지 이걸 밝히는 게 관건으로 보입니다. 예, 다음 얘기도 나눠보겠습니다. 축구 선수 황의조 씨 사생활을 폭로하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의조 씨의 형수가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3년을 징역 3년을 선고받았는데, 이 혐의부터 좀 짚어볼까요? 사실은 이제 이 성폭력 처벌이라는 특례법이라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소위 그 몰카 촬영이라든가 이제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징역 3년을 선고를 받았다고 하는 부분은 1심의 형량이 대부분 상고나 항소를 하게 되면은 피고인의 그 유리한 상황으로 형량이 이제 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피고인의 영상으로 지속적인 피해를 당했다고 하는 피해자의 어떤 입장, 그리고 끝을 알 수 없는 피해 입은 피해자에게 용서를 못 받아,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결국 항소심도 1심과 똑같은 징역 3년형이 유지가 됐다,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네, 지금 형수는 2심 판결까지 나왔는데 불법 촬영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황의조 씨는 아직 이렇다 할 수사가 진척되는 모습이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속도가 차이 날까요? 황의조 씨 같은 경우에는 불쌍의 피해자들이 그 불법 촬영된 부분이 상당히 지금 반박이 있거나 또 상반된 진술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 부분을 명확하게 조사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디지털 포렌식이 끝났지만은 관련자의 증언을 통해서, 진술을 통해서 이게 유죄 입증이 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에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조율을 통해서 명확한 입증이 됐을 때 그다음에 입국을 요청해가지고 기소할지 안 할지, 이런 부분도 아마 재단을 할 걸로 그렇게 보입니다. 예. YTN이 확보한 황의조 씨 형수의 진술 조서에 따르면은 황의조 씨가 제3자 피해자를 몰래 촬영하고 공유했다는 주장도 있는데, 이 점에 대한 수사는 어떻게? 사실은 지금 피해자 신문 조서에 그런 부분이 이제 노출이 됐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그 관련자, 피해 대상자를 소환하거나 그다음에 디지털 포렌식에 한 영상에 대해서 이게 진위 여부를 가려야 되거든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과연 형수의 말이 이 기소를 통해서 유죄를 받게 할 수 있는 취지인지 아닌지, 이걸 지금 구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이 형수에 대한 것은 이미 유죄로 판결돼서 상고를 한다고 하더라도 대법원에서 법리적인 논쟁을 따지기 때문에 그대로 유죄가 판결이 확정이 될 걸로 보이는데, 황의조 씨라든가 이런 부분은 좀 더 보강하는 수사가 있어야만이 그다음에 유죄 취지냐 아니냐는 게 가려질 걸로 보입니다. 네, 지금까지 세간의 화제가 된 사건들 백기종 연구원장님과 함께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다시 전국에서 더위가 나타났습니다. 기온이 크게 오르고 습도도 높아지면서 후텁지근함이 감돌기도 했는데요. 이에 비해 밤에는 기온이 낮아지겠고 자정까지 서울 기온이 23도 이상을 유지하는 등 온화함이 감돌며 오히려 바깥 활동하기 더 수월해지겠습니다. 다만 경기 동부와 강원, 경북 북동 산간에는 밤까지 소나기가 지나는 곳이 있겠습니다. 이 지역에서는 우산을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중부지방은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반면 정체전선이 북상하면서 제주도에 이어 내일 새벽부터는 남부지방으로도 장맛비가 확대되겠는데요. 이번에도 제주도에는 150mm가 넘는 호우가 쏟아지는 곳이 있겠고 특히 제주도에는 새벽부터 낮 사이, 남해안에는 오후부터 모레 새벽 사이 강한 비가 집중되겠습니다. 내일은 서울 낮 기온이 32도로 맑은 하늘이 함께하는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반면 광주 27도 등 제주도와 남부지방은 장맛비가 내리면서 더위가 주춤할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북한이 한 달 만에 미사일 도발을 재개했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오늘 새벽 5시 30분쯤 평양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미상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지만 실패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한미 정보당국이 자세한 지원을 분석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합참 관계자는 북한이 지난 1월과 4월 고체 연료를 사용한 극초음속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발표한 만큼 이번에도 고체 연료 극초음속 미사일을 시험했을 것으로 추측한다고 말했습니다. 코로나19로 중단됐던 북한과 러시아 간 여객 열차 운행이 4년 만인 다음 달에 재개된다고 로이터 통신이 러시아 인테르팍스 통신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러시아 연해주 올레그 코제마코 주지사는 블라디보스토크와 북한 나선 간 여객 철도 운행이 재개된다고 말했습니다. 나선은 중국, 러시아와 국경을 맞댄 북한의 경제 특구로 과거 북한 내에서 외국인 왕래가 잦은 지역이었습니다. 시민단체들이 티켓 가격 짬짬이를 통해 풍리를 취한다며 대형 영화관 업체 3사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습니다. 극장 측은 사실과 다르다면서 티켓 가격이 유사한 건 비용 구조가 유사한 사업 특성 탓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김승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시민단체들이 멀티플렉스 영화관 앞에 모여 피켓을 들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대형 멀티플렉스 3사가 영화 티켓 가격이 최대 15,000원에 이르는 과정에서 담합 행위를 3차례나 저지른 것으로 강하게 의심된다는 겁니다. 선제적으로 가격을 올리면 두 회사가 따라 올리는 방식으로 어떻게 보면 부시적인 담합 행위나 이런 것 아니냐. 이어 팬데믹을 지난 지 오래됐고 흑자로 전환한 회사도 있기 때문에 티켓 가격을 코로나19 이전 수준인 12,000원으로 되돌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영화관 측은 다양한 가격 정책을 반영하지 않은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밝혔습니다. 가격 결정은 각 사업자의 경영 판단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라고 일축했습니다. 영화 티켓 가격이 비슷한 건 운영 형태, 판매 상품 등 비용 구조가 유사한 영화관 업계의 사업적 특성에 따른 거라고 해명했습니다. 또 팬데믹으로 인한 우리나라 영화 산업의 위기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며 호황기였던 팬데믹 이전과 비교해 60%가량밖에 회복하지 못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현재 영화 티켓 가격을 부담으로 느끼는 관객들도 많은 만큼 티켓 가격을 둘러싼 논란이 재점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입양한 동물 11마리를 죽인 2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자 검찰이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검찰은 A씨의 범행 수법이 잔혹하고 범행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다며 항소 이유를 밝혔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초등학생 여아를 추행한 혐의를 받는 대학생이 도주 6일 만에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 남부경찰청은 10대 남성 A씨를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지난 19일 오후 6시쯤 경기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상가 엘리베이터에서 모르는 사이인 초등학생의 신체를 만지고 달아난 혐의를 받습니다. 미군의 전쟁 범죄 등을 폭로해 세계를 떠들썩하게 했던 위키리크스 창립자 줄리언 어산지가 14년 만에 자유의 몸이 됐습니다. 어산지는 미국 검찰과 협상을 통해 유죄를 인정한 뒤 곧바로 풀려났습니다. 유투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바그다드의 민간인을 겨냥해 무차별 사격을 가하는 미군의 아파치 헬기. 희생자 중엔 로이터 통신 기자 2명도 포함돼 있었습니다. 지난 2010년 위키리크스 창립자 어산지가 공개해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린 영상입니다. 어산지는 미 육군 정보 분석가로부터 수십만 건의 기밀을 입수해 폭로했습니다. It's clear that it will shape an understanding of what the past 6 years of war has been like, and that the course of the war needs to change. 이후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 스파이 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어산지가 미국령 사이판에서 재판을 받고 풀려났습니다. 최고 175년의 징역형이 가능했지만 미국 검찰과의 합의에 따라 유죄를 일부 인정하는 대신 징역 5년 2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지난 2019년부터 영국에서 복역한 기간이 그대로 인정돼 곧바로 석방된 겁니다. 동시에 성폭행 혐의에 따른 수배와 정치적 망명, 미국 송환을 피하기 위한 법정 공방으로 이어졌던 14년간의 도피 생활도 막을 내렸습니다. 어산지의 행보는 그동안 언론 자유와 국가안보 등 예민한 가치를 둘러싸고 세계적인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What Julian stands for, truth and justice. We still need your help. What starts now with Julian's freedom is a new chapter. 어산지의 모국인 호주 정부는 적극적인 중재로 극적 합의를 끌어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There's nothing to be gained by his continued incarceration and we want him brought home to Australia. 그동안 어산지의 석방을 요구해왔던 유엔 인권사무소와 국경 없는 기자회 등은 일제히 환영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YTN 유투원입니다. 뉴스 플러스 오늘의 경제 픽입니다. 한국경제인협회 산하연구원이 개최한 세미나에서 지난 2022년 기준 그 이후 20년 동안 산업별 취업 인력 규모가 전반적으로 줄어들 거라는 예측이 나왔습니다. 우리나라 총인구가 2042년 4천만 명대로 내려앉는 데 따라서 노동 공급 규모도 줄어든다는 겁니다. 노동인구 공급은 산업별로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세미나에서 이철희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특히 음식업과 주점업에서 2042년까지 67만 명에 가까운 노동 인구가 감소한다는 전망을 했습니다. 또 자동차를 제외한 소매업은 61만여 명 감소, 또 도매 및 상품 중개업은 24만 명 가까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반면에 사회복지 서비스업은 29만 명 이상, 그리고 건축과 과학기술 서비스업에서는 노동 공급이 이렇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근로자들의 고학력 현상이 뚜렷해지면서 저숙련 노동자들이 종사하는 산업의 노동 공급이 크게 감소하는 것으로 해석됐습니다. 이철희 교수는 2022년을 기준으로 20년 뒤에 노동 공급은 86.4% 수준으로 예측이 된다면서 인구 변화 충격에 따라 노동 공급이 줄어드는 현상에 대응하려면 여성과 장년 인구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높여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노동 인구를 걱정하게 된 이 시점에 지난 4월에 태어난 아기가 지난해 같은 달보다 늘었다는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1년 7개월 만에 상승 반전인데요. 하지만 여전히 출생아 수가 18,000여 명에 불과해서 인구는 4년 반째 자연 감소했습니다. 이승은 기자입니다. 지난 4월 출생아 수가 19,049명으로 1년 전보다 521명, 2.8% 늘었습니다. 지난 3월까지 18달간 이어지던 지난해 같은 달 대비 역대 최소 기록 행진이 멈췄습니다. 지난해 4월 출생아가 12.5%나 줄었던 것에 따른 기저효과에다 코로나 사태로 미뤄졌던 혼인이 2022년 8월부터 늘어난 때문으로 보입니다. 통계청은 첫 출산까지 결혼 생활 기간이 평균 2.53년인 것을 감안하면 하반기에도 출산율이 다소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근데
2022년 8월 이후에 혼인 건수가 늘어난 부분들이 영향을 좀 줘서 이제 아마 8, 9, 10월 이쯤에는 조금은 늘어나는 월들이 조금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난 4월 혼인 건수는 18,039건으로 석 달 만에 상승 반전했습니다. 지난해 같은 달보다 3,500여 건, 24.6% 늘었는데 4월 기준 역대 최대폭 증가입니다. 지난해 4월 8.4% 줄었던 기저효과에다 신고 일수가 하루 늘어난 영향으로 통계청은 분석했습니다. 사망자 수는 28,659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1,112명, 4% 늘었습니다. 출생아보다 사망자가 많아 우리나라 인구는 9,610명 자연 감소했습니다. 인구 자연 감소는 54개월, 4년 6개월째입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가계와 기업, 정부 부채가 모두 6,033조 원으로 명목 GDP, 국내 총생산의 2.5배에 달했습니다. 한국은행이 발간한 이달 금융안정보고서를 보면 주요 선진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가계와 기업, 정부 부채가 지난 2020년 4분기 242.7%에서 지난해 4분기 251.3%로 해마다 상승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주요 선진국은 부채 축소에 나섰지만 우리나라는 기업 부문과 부동산 대출을 중심으로 부채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지금 세계 주요국들은 반도체를 국가적인 우선 사업으로 삼고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특히 반도체 공급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매진하고 있는데요. 미국은 우리 돈으로 약 73조 원 규모의 반도체법을 통해서 공급망을 자국 중심으로 구축하고 기술을 선점하려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지난 2022년 중앙과학기술위원회를 신설하고 약 187조 원 규모의 반도체 지원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최근에는 추가로 64조 원 규모의 3차 반도체 투자 펀드를 조성하기도 했습니다. 일본은 2030년까지 민관을 통틀어서 88조 4천억 원 규모 투자 계획을 세웠습니다. 보조금을 투입해서 반도체 생산 기반 시설을 구축해 나갈 방침이고요. 또 유럽연합도 반도체법을 제정해서 13조 원을 투자하며 제조 시설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각국의 반도체 지원 정책이 이어지는 가운데 우리 정부는 이 반도체 산업 지원을 위해 17조 원 규모의 저리 자금 대출을 다음 달부터 가동하기로 했습니다. 또 반도체 등 국가 전략 기술에 대한 세액 공제를 3년 연장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정부는 K반도체가 글로벌 경쟁에서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집중적인 금융세제 지원에 착수했습니다. 먼저 반도체 분야의 원활한 투자 자금 조달을 위해 저리 대출 프로그램이 다음 달부터 개시됩니다. 17조 원 규모로 시중 최저 수준의 금리로 대출을 해주는 게 골자입니다. 소부장과 팹리스, 제조시설 등 반도체 전 분야로 일반 산업은행 대출보다 대기업은 최대 1.0%포인트, 중소 중견기업은 1.5%포인트의 우대금리가 적용됩니다. 산업은행 출자를 통해 일반 대출보다 최대 1.5%포인트까지 낮은 금리로 기업이 투자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현재 조성 중인 반도체 생태계 펀드 3천억 원에 더해 신규 펀드 8천억 원이 추가로 조성됩니다. 정부는 올해 말로 끝나는 국가 전략기술 세액 공제를 3년 연장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현재 국가 전략기술로 지정된 반도체와 2차 전지, 백신, 디스플레이 등의 기술과 관련된 시설 투자는 15%, R&D 투자는 30에서 50%의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 전략 기술에 첨단 반도체의 소부장 관련 기술을 추가하고 R&D 세액 공제 적용 범위도 연구시설 이용료와 기술 정보비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또 반도체 생태계 전반의 경쟁력을 끌어올릴 수 있도록 R&D와 인력 양성 분야에 내년부터 3년간 5조 원의 재정이 집중 투자됩니다. 정부는 인프라 지원에도 나서기로 했습니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적기 조성을 위해 도로와 용수 등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고 소요 비용을 공공부문이 적극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YTN 오인석입니다.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이 지난 2022년 하반기부터 가계대출 연체율보다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고 이런 경향은 취약 차주에서 뚜렷한 모습을 나타내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한국은행은 이달 금융안정보고서에서 자영업자 연체율이 2022년 2분기 말 0.5%에서 올해 1분기 말 1.52%로 급상승했고 특히 상환 능력이 부족한 취약 차주 연체율이 빠르게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 증가는 2022년 하반기 이후에 서비스업 경기가 위축됐고 담보대출 대상이 주로 상업용 부동산인데 부동산 시장이 부진했던 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올해 하반기 정기국회에서 자본시장 선진화와 관련 세제 개편 논의가 이루어질 때 금융당국도 상속세 완화와 관련한 의견을 피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복현 원장은 기업 밸류업을 위한 지배구조 개선 세미나 직후 기자들을 만나 합당한 기업 승계나 기업의 주가 상승이 상속세 등 왜곡된 제도로 인해서 억눌려져 있다는 문제의식에는 이견이 없고 당국 내 논의에서 적극적으로 이런 의견을 피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연세대 의대 교수들은 정부 정책 변화를 촉구하며 내일부터 무기한 휴진에 들어갑니다. 서울대병원과 대한의사협회의 휴진 철회로 의료계의 휴진 동력이 상실돼 가던 가운데 휴진 불씨가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윤성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연세대 의대 교수들이 내일부터 무기한 휴진에 나서겠다고 재차 결의했습니다. 전공이 의대생들을 떠나게 한 정부의 무책임하고 비현실적인 정책 변화를 끌어내기 위한 결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 세브란스와 강남, 용인 세브란스 교수들은 청진기를 내려놓습니다. 응급실, 중환자실 등 필수 유지 업무만 유지됩니다. 환자들에 이어 세브란스 병원장들까지 나서서 해선 안 될 선택이라며 중단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로써 의료계 휴진 움직임은 다시금 변곡점을 맞게 됐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앞서 휴진 선봉에 섰던 서울대병원과 대한의사협회 모두 기존에 계획했던 휴진을 철회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가톨릭 의대와 성균관대 의대 교수들까지 휴진 결정을 유예하기로 하면서 의료계 휴진 동력이 상실됐다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연세대 의대 교수들의 강경 대응 결정으로 의료계 휴진 결집 계기가 다시 마련된 셈입니다. 당장 아산병원을 수련병원으로 둔 울산의대 교수들도 다음 달 4일 예고한 휴진 계획을 무르지 않겠다는 방침입니다. 전공의와 의대생에 대한 경찰 수사에 발끈하며 총력 투쟁을 경고한 의사협회 역시 오는 29일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 회의를 통해 재휴진 여부를 다시 논의합니다. YTN 윤성훈입니다. 23명이 숨진 리튬 제조 공장 화재에 대해 노동사회단체가 철저한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 대책위원회는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화재가 유해 위험에 대한 관리를 사업장에만 맡기는 위험의 외주화 관행으로 인한 참사라고 주장했습니다. 기자회견에는 이주 노동자들도 참여해 기피업종에서 일하는 이주 노동자들이 항상 산업재해 위험에 노출돼 있다며 재발 방지책을 요구했습니다.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가 화성공장 화재와 관련해 이주민 근로자 근로환경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국민통합위 이주민 근로자와 상생특별위원회는 이번 화재의 인명피해 대부분이 이주민 근로자로 확인된 만큼 작업 환경 안전을 위한 대안 마련에 집중해 개선 방안을 제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31명의 사상자를 낸 화성공장 화재와 관련해 경찰과 고용노동부가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경기 남부경찰청과 경기 고용노동지청은 오늘 오후 화재가 발생한 아리셀 등 3개 업체 5곳에 수사본부 요원 34명과 근로감독관 17명 등 51명을 투입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화재 원인과 대형 인명사고가 발생한 경위를 밝혀내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과 홍준표 대구시장이 면담 불발 사실을 놓고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홍 시장과 만난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은 이재명 대표를 향한 비판 수위를 끌어올리며 대야 투쟁의 적임자임을 과시했습니다. 국민의힘 당권 경쟁 소식 강민경 기자입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만남 요청을 거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홍 시장은 YTN과의 통화에서 만나기 싫어서 거절했다며 접촉한 것 자체가 의아스럽다고 말했습니다. 어린애가 들어와 셀카나 찍고 돌아다니고 점령군처럼 행세하는 건 당원들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거라며 한 전 위원장을 맹비난했습니다. 당을 지킨 사람이 당대표가 되어야지 갑자기 점령군처럼 굴러 들어와서 당대표 되는 시대는 이제는 아니다. 한 전 위원장은 평소 자신을 맹폭하던 홍 시장의 최소한의 예의를 차렸다는 점을 강조하면서도 회동 불발에 특별한 입장은 없다는 반응을 나타냈습니다. 특별한 입장은 없습니다. 본인이 만나기 싫다고 하시니 제가 뵙기 어렵지 않겠습니까? 홍 시장을 만난 원희룡 전 장관도 한 전 위원장의 반윤 이미지를 부각하면서 협공에 나섰습니다. 내부에서 싸우다가 망하는 그런 당의 지도부가 들어설까 봐 무엇이든지 다 하겠다는 각오가 돼 있기 때문에. 또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감옥에 넣지 못해 답답하다고 했는데 법무부 장관을 지낸 한 전 위원장을 겨냥한 발언이란 해석도 나왔습니다. 나경원 의원은 당 우세 지역인 경남과 부산 지역을 돌며 정통 보수 이미지를 다졌습니다. 6.25 74주년에 맞춰 띄운 자체 핵 무장론의 세부 방침도 공개했는데 역시 보수 민심 잡기 행보로 풀이됩니다. 국제 정세 변화에 따른 핵무장입니다. 이제 말로만 하는 안보는 더 이상 우리를 안전하게 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윤상현 의원은 이른바 런닝메이트는 친한, 친윤 줄세우기 야합으로 규정하고 개파 정치 타파를 강조하며 한동훈, 원희룡 두 경쟁자를 싸잡아 비판했습니다. 특히 이들 모두 총선에서 패배했다는 점을 꼬집었습니다. 한동훈, 원희룡 두 분은 이재명 대표 선거에서 바로 진 분들입니다. 한동훈 위원장 대항에서 우리 원희룡 의원 나오겠다 저렇게 하는데요. 이 당이 결국은 공멸의 길로 가고 있는 겁니다. 국민의힘은 다음 달 8일부터 전국을 돌며 합동 연설회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당권주자 4명의 홍준표 대구시장 등 당내 인사들도 참전하면서 당대표 경선전이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국민의힘 당권주자인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전략 시뮬레이션 게임인 삼국지에서 비주류 캐릭터를 사용한다고 말해 해석의 여지를 남겼습니다. 한 전 위원장은 20, 30대로 구성된 국민의힘 보좌진 협의회 오찬에서 스타크래프트, 삼국지 같은 게임을 즐긴다며 특히 삼국지 게임에서는 제갈량에게 7번 붙잡히고 7번 풀려난 남만의 맹획을 사용한다고 말했습니다. 맹획은 조조나 유비처럼 기득권 군주가 아닌 비주류 캐릭터로 꼽히는데 일각에서는 친윤계 견제를 이겨내고 당권을 쥐겠다는 의사를 나타냈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8.18 전국 당원대회 준비위원장에 전북에서 4선을 한 이춘석 의원, 중앙당 선거관리위원장에는 전남 지역 4선 이계호 의원을 선임했습니다. 한민수 대변인은 최고위원회의 뒤에 기자들을 만나 이 같은 전당대회 준비위와 선관위 구성의 건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한 대변인은 지도부가 당직과 당무 경험이 풍부한 두 사람이 충분히 능력을 발휘해 줄 거라고 판단했다며 민주당은 당원 주권 대중정당으로 거듭날 준비를 본격화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조국혁신당은 검찰 수사권을 중대범죄수사청으로 완전히 넘기고 검찰청을 기소와 공소 유지를 전담하는 공소청으로 전환하는 이른바 검찰개혁 4법을 다음 달 초에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국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빈틈없는 법제화로 막강한 검찰 권력을 해체하고 되돌릴 수 없는 개혁을 이뤄내겠다며 이에 반발해 사표를 내는 검사들이 있다면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사 출신 박은정 의원은 법원과 대등하게 설정된 대검찰청, 고등검찰청과 특권의 상징인 검사장 제도도 폐지해서 검사의 지위를 일반 행정부 공무원과 같게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 대체지 선정 3차 공모가 지자체에 혜택을 더 주면서 진행됐지만 결국 적격자를 찾지 못한 채 마감했습니다. 환경부와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사자협의체는 혜택과 대상을 더 넓혀 4차 공모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강태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난지도 이후 1992년부터 30년 넘게 수도권 주민의 쓰레기를 매립해온 수도권 매립지. 애초 2016년까지 예정이었지만 대체 매립지를 찾지 못하면서 사용이 연장됐습니다. 지난 3월 대체 매립지를 찾겠다며 세 번째 공모에 나섰지만 또다시 무산된 겁니다. 3차 공모에서는 매립지 최소 규모를 줄이고 주민지원금 등 각종 혜택을 늘렸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습니다. 공모에 응하려면 후보지 2km 내 세대주 50%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 조항이 있는데 주민 반발이 만만치 않기 때문입니다. 이에 사자협의체는 혜택을 더 늘리는 내용으로 4차 공모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3차 공모 때까지 응모한 지자체가 한 군데도 없었기 때문에 4차 공모 과정에서는 면적이나 또 사전 주민 동의 요건이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 부분 완화될 것으로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자체 대상이라는 범위도 개인과 기업까지 확대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대해 매립지 주변 주민들은 결과는 마찬가지일 것이라며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공약을 이행하라는 거 하고요. 두 번째, 총리실 산하 직속 전담기구를 설치해달라는 거고요. 지역 국회의원들도 정부가 소극적으로 대응해 공모가 실패했다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서구 가벌병 국회의원 일동은 수도권 매립지로 인하여 30년 넘게 고통받은 서구 주민들과 함께 이번 공모 실패를 분명히 규탄합니다. 인천시는 현재 사용 중인 3-1 매립장의 최초 설계상 포화 예정 시점인 내년에 사용을 종료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YTN 강태욱입니다. 걸그룹 아이브 장원영 씨를 비방한 유튜버 탈덕 수용소를 재판에 넘긴 수사팀이 대검찰청 우수 사례로 선정됐습니다. 대검찰청은 오늘 인천지방검찰청 형사1부 소속 이아람 검사와 곽예신 검사를 형사부 우수 사례로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대검은 탈덕 수용소가 악의적 비방이 담긴 가짜 영상으로 2억 5천여만 원을 벌어들이는 등 사이버 레카 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밝혀냈다며 두 검사가 신종 범죄에 엄정 대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SM 엔터테인먼트와 계약 관련 갈등을 빚고 있는 그룹 엑소 챔백 씨가 SM 임원진을 고소했습니다. 지난해 챔백 씨는 매출의 10%를 주기로 합의하고 SM과의 전속 계약 분쟁을 마무리했지만 최근 합의가 부당하다며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챔백 씨 측은 SM이 음반 음원 유통 수수료율 5.5%를 약속했지만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고 SM은 사익 추구를 위한 주장일 뿐이라며 계약을 이행하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대구 경북 통합과 관련해 서울과 대구가 양대 축으로 발전하는 구도로 만들어 균형 발전을 이루겠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홍 시장은 오늘 취임 2주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일부에서 통합과 함께 완전한 자치권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건 허욕이고 과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TK 공화국을 만든다는 건 아니라면서 통합특별시가 지원기관이 아닌 집행기관이 되면 대구 경북 지역을 골고루 잘 살게 하는 균형 발전 정책이 나올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중국 관영 CCTV 뉴스에 로봇 기자가 등장해 현장 중계 방송을 했습니다. 보도 주제 역시 주요 미래 산업으로 꼽히는 자율주행차였습니다. 베이징 강정규 특파원입니다. 인간의 형상을 갖춘 로봇이 두 발로 서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중국 관영 CCTV 특약 기자 샤오징이 첫 중계 방송에 나선 겁니다. 마주 보고선 또 다른 로봇은 스마트폰으로 촬영해 실시간으로 전송합니다. 除了我之外，今天的1号机也是一位机器人摄影师。我们非常荣幸参与到本次直播。 첫 생중계 장소는 베이징의 자율주행차 시범구역. 미래 첨단 산업을 보도 주제로 택했습니다. 샤오징은 멘트를 하면서 수시로 손짓을 하고 걸어서 장소도 이동합니다. 물론 정해진 각본대로 앵커의 질문에 대답하고 일부 영상은 미리 편집해둔 거로 보이기도 합니다. 다만 CCTV는 발전 가능성에 자신감을 드러내며 샤오징이 보도를 이어갈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看来我们的自动驾驶未来已来，而小鲸的未来也将会更加的精彩无限，会替我们到达很多人类到达不了的地方去采访报道。
앞서 항저우 방송은 지난 2월 춘제 연휴 AI 앵커에게 저녁 뉴스 진행을 맡기기도 했습니다. 今年春节终于可以回家了，因为杭州有人替我值班播新闻。过年期间，请放心，数字分身小雨将代替雨辰，只好连播每一班。 중국 방송 뉴스의 이런 새로운 시도, 저 같은 기자나 앵커를 대체해 나가겠다는 신호일까요? 아직은 미국의 기술 통제 속에서도 미래 첨단 산업을 주도해 나가겠다는 선전에 방점이 찍힌 걸로 보입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중국 신장 위구르 자치구 투르판의 지표면 온도가 섭씨 81도까지 치솟았습니다. 중국 CCTV 등은 지난 23일 오후 3시 반쯤 투르판 분지에 있는 화염산의 지표 온도가 섭씨 81도로 측정됐다고 전했습니다. 당시 실외 기온은 40도를 넘었습니다. 붉은 사암으로 이루어져 햇빛을 받으면 마치 불에 타는 것처럼 보이는 화염산은 중국 고전 서유기에서 삼장법사 일행이 손오공 덕분에 위기를 모면했다는 이야기의 배경이 된 곳입니다. 미국 워싱턴 DC의 초등학교에 설치된 링컨 전 대통령의 밀랍 조각상이 계속된 폭염으로 녹아내렸습니다. 링컨 기념관에 있는 1.8m 높이의 이 조형물은 섭씨 35도 안팎의 기온이 며칠째 이어지면서 순식간에 녹아 24일 아침에는 머리가 사라지고 왼쪽 다리가 상체에서 분리됐습니다. 워싱턴 DC 도심 일대에서는 지난 주말 사이 폭염 경보가 내려졌으며 이번 주 내내 더위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요즘 다른 나라에는 어떤 책이 나올까요? 이런 궁금증을 가지고 계셨다면 국내에서 열리는 최대 규모의 책 축제, 서울국제도서전에 가보시는 건 어떨까요? 세계 각국에서 온 책뿐 아니라 문화 행사도 풍성합니다. 박순표 기자입니다. 4,000평이 넘는 국내 최대 전시장을 19개 나라에서 온 책들이 가득 메웠습니다. 450여 곳의 출판사 부스에는 내용은 물론이고 디자인에서도 한껏 맵시를 뽐낸 책들로 가득합니다. 작년에도 왔었긴 한데 여전히 좋은 것 같아요. 평소에 좋아하던 작가님을 오늘은 못 뵙지만 또 오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것도 기대가 되고. 올해 도서전 주제는 후이는 돌리버 여행기에 나오는 이상 세계를 말합니다. 우크라이나와 중동의 계속되는 포화 속에서도 책을 통해 희망을 찾자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주제에 맞게 절망과 희망을 다룬 책 400여 권이 따로 자리하고 있고 김현수 소설가는 도서전에 맞춰 돌리버 여행기 3, 4부를 새로 번역했습니다. 3부와 4부를 읽어보시면 묘하게도 저희가 이제 300년이 지난 시점에서 이 사람이 이렇게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는 인류의 문제를 보고 있으면 지금의 문제와 전혀 다르지 않구나. 책만큼 행사도 풍성합니다. 2019년 부코상 국제부분 수상자인 오만의 소설가 조카 알-하르티를 비롯해 국내외 유명 작가와 저술가들이 매일 독자들을 기다립니다. 도서전을 기념해 선정하는 한국에서 가장 좋은 책도 눈길을 끕니다. 저희가 시상식도 진행을 하고 그것과 관련된 전시도 만들어서 많은 독자들이 전시장을 찾으시면 이런 책들이 좋은 책들이구나 하는 것들을 금방 알아차리실 수 있도록 저희가 전시를 준비를 했고. 도서전의 얼굴인 주빈국은 사우디아라비아가 맡았고 오만과 노르웨이, 대만, 태국도 별도의 전시관을 냈습니다. 올해 K북 저작권 마켓에 참석한 29개 나라 100개 출판사는 도서전에서 수출 상담을 이어갑니다. 1954년 시작돼 올해로 66회째를 맞는 서울국제도서전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책축제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올해도 전 세계에서 온 10만여 권의 책들이 30일까지 독자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YTN 박순표입니다. 배우 강동원 씨가 아카데미상을 주관하는 미국 영화예술과학 아카데미의 신입회원으로 초청됐습니다. 아카데미는 영화 브로커와 반도에 출연한 강동원 씨와 패스트 라이브즈의 유태호 씨를 포함한 올해 신입회원 초청자 487명의 명단을 발표했습니다.
한국 영화인들은 지난 2015년 배우 송강호 씨, 그리고 최민식 씨, 봉준호, 임권택 감독을 시작으로 꾸준히 아카데미 회원으로 가입해왔습니다. 독일 자동차 회사 폴크스바겐이 테슬라의 라이벌로 한때 주목을 받았던 미국 전기차 회사 리비안에 7조 원대 투자를 한다고 외신들이 전했습니다. 폴크스바겐은 현지 시간 25일 뉴욕 증시 마감 뒤 리비안에 2026년까지 50억 달러, 우리 돈으로 7조 원가량을 투자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폴크스바겐과 리비안은 합작 회사가 첨단 소프트웨어를 갖춘 차세대 배터리로 구동되는 차량을 개발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간첩 혐의로 러시아 당국에 체포돼 15개월째 구속 상태인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 소속 에반 게르시코비치 기자의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재판은 국가 기밀이 관련된 사건이라는 이유로 비공개로 진행됐습니다. 러시아 검찰은 게르시코비치 기자가 지난해 3월 미 중앙정보국의 지시를 받고 전차 생산 수리 업체에 비밀 정보를 수집했다고 주장했지만 관련 증거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게르시코비치 기자와 소속사 미국 정부는 모두 혐의를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습니다. 쿠데타로 집권한 미얀마 군부가 국제 제재에도 여전히 해외에서 무기를 도입하고 자금을 얻고 있다고 유엔이 밝혔습니다. 토마스 앤드류 유엔 미얀마 인권 상황 특별 보고관은 미얀마 군부가 수입한 무기와 군용으로 쓸 수 있는 이중 용도 기술, 생산 장비 등의 액수가 올해 3월까지 2억 5,3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3,400억여 원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보다 30%가량 줄어든 수치로 싱가포르가 제재 집행에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축소됐지만 대신 태국이 무기 수출을 늘렸다고 보고서는 설명했습니다. 오늘 날이 다시 더워졌습니다. 습도도 높아서 불쾌감이 더 심해졌는데요. 내일은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기온이 크게 오르겠습니다. 네, 서울 낮 기온이 32도까지 오르는 등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더 더워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반면 남부와 제주도에는 장맛비가 내리면서 광주가 27도에 머무는 등 더위가 쉬어가겠습니다. 네, 내일 중부지방은 자외선이 무척 강하겠습니다. 덩달아 오존 농도도 짙게 나타날 것으로 보여 대비가 필요하겠습니다. 반면 제주도에 이어 남부지방은 내일 새벽부터 정체전선의 영향을 받아 장맛비가 점차 확대되겠습니다. 네, 모레까지 제주도에 최고 150mm 이상, 남해안에도 최고 60mm의 많은 비가 내리겠고요. 벼락과 돌풍을 동반하며 시간당 10에서 30mm 안팎의 강한 비가 집중되겠습니다.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모레 아침에는 비가 대부분 그치겠지만 주말부터 다시 장맛비가 오겠고 이때는 중부지방에도 올여름 첫 장마가 시작되겠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장마철에 접어드는 만큼 주의할 것도 많은데요. 특히 비가 내리면 교통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잖아요. 네, 맞습니다. 특히 어린아이들은 키가 작기 때문에 운전자의 눈에 잘 띄지 않을 수 있어서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네, 맞습니다. 따라서 우산에도 신경을 써야 하는데요. 보통은 운전자가 보행자를 잘 볼 수 있도록 밝은 색의 우산을 쓰는 것이 좋지만 아이들의 경우에는 다릅니다. 네, 색이 들어간 우산을 쓰면 시야가 가려져서 아이들이 주변을 제대로 보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명 우산을 쓰는 것이 사고 예방에 더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대신 밝은 색의 옷으로 운전자가 아이들을 잘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캔버스의 원이다. 김수현이었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뉴스 플러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뒤에는 뉴스퀘어 저녁 8시 뉴스가 방송됩니다. 고맙습니다.